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딸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이제 곧 딸과 저 이렇게 둘만 되겠지만 말입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딱히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냥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연애 때나 신혼 초반에 워낙 잘했던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래도 괜찮아지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가정에 대한 집착, 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자식도 많이 낳고 남편과 자식들이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대한 환상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다 제 집안 사정 탓이 크긴 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사고였어요. 저는 그 안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한 부자는 아니셨어도 나름 여유로운 축에 속하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자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랐어요. 물론 할머니나 친척들이 저를 무척이나 안쓰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고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애정에 대해 결핍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뭐 늘 그랬어요. 남편은 그런 와중에 저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줬던 사람이에요. 프로포즈를 받던 날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납니다. 내가 당신한테 정말 화목하고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줄게. 그 말에 저는 홀라당 넘어갔죠. 그리고 실제로 연애 때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요. 결혼하고서도 신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람이 늘 한결같기가 참 힘든 일이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대면대면해지는 남편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혀를 안 내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십니다. 왜 요즘 시어머니들은 생각이나 며느리들을 대할 때 예전 분들이랑 다르잖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면서 시어머니들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 시어머니들 못지 않으셨어요. 아니, 더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라는 건 사실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첫 인사를 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친이 다 안 계신단 말은 들었는데 그게 정말이냐? 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머니 손에 자란 거야? 네, 할머니가 딸처럼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인상이 팍 찌푸려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리듯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구먼 뭐. 라고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시어머니의 성품이나 시어머니가 못된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제 처제에 대한 비관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고아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약점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제가 잘못한 일도 그리고 약점이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할머님이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다고 해도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건데 나는 그늘 있는 애들이 싫어. 그건 집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더러 나중에 자식 낳으면 또 문제가 된다. 그런 이유로 제가 인사를 가고 나서 반대를 하셨어요. 꽤 심하게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 뭐 그런 선언을 했고, 시아버지가 그런 걸로 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며 시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말이죠.
결혼을 하던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도 생각이 나네요. 아마 이것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너는 부모 없어서 정말 몇 배는 더 잘해야 한다. 알고 있니? 그 어디에도 그런 티를 내서는 안 돼. 사람들이 너보고 부모 없는 티 난다는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내 체면이 깎이잖니? 자신의 체면이 깎이니 저보고 그런 티가 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한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잘 살라는 둥 이런 말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내 혼주석에서 홀로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도 눈치를 봐야 했고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식의 저를 향한 폭언과 비난들은 계속됐어요. 뭘 하나를 조금 못하거나 실수만 해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난다니까. 그건 역시 감출 수가 없어. 그럴 때면 속으로 시어머니 같은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다 우리 할머니 같은 할머니 밑에서 크는 게 자식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정말 뒤집으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신혼 때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많이 말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세기 탓도 아닌데 뭘 그런 걸로 애를 그렇게 구박을 해? 어머, 아내가 구박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 보여.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결국은 말을 그만했어요. 그래도 남편도 어머니도 그러시지 말라고 중간에서 말렸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뭔가가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한 듯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씩 제 편을 들어주던 시아버지나 남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니의 그 말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받는 구박은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뭐 마냥 그들을 탓하고만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조차도 제가 받는 구박이 당연하다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으니까요. 내가 너는 부모가 없어서 몇 배는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니, 안 했니? 음식의 간을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했어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남들의 몇 배로 더 노력을 해야 욕을 먹지 않는구나. 남들의 몇 배는 해내야 티가 안 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부모 없는 티가 난다 이 말 자체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되는 말이고 폭언인데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늘은 집안 어르신들 오시는 날인데 너는 음식만 하고 인사하지 말고 가거라. 그니까 음식은 조금 빨리 해. 사실 저는 그게 좋기는 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도 많이 하셨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게 아무래도 힘이 들기도 해서 말이죠. 하지만 궁금은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왜요? 제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뭔 그런 당연한 걸 묻냐는 듯한 얼굴로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숨을 쉬며 말을 했어요. 어디 내놓기 뭐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며느리라 인사시키기도 마땅찮아서 그런다. 뭘 그런 걸 당연한 걸 물어. 그런 얘기는 정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처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도 없을 때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말이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제 탓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도 아닌데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구박을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펐어요. 하지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색을 하는 순간 약점이 더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혼하거나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지 뭘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고 살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살다 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어느 순간에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사는 건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다 포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 저는 가족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제 자식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온전히 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식만큼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딸아이에게는 곧잘 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딸아이한테 잘하면 됐지 하고 저에게 조금 섭섭한 게 하는 게 있어도 다 용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미련을 떨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혼을 완전히 결심한 건 아니긴 하지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도 어떻게 이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저 자신이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 할머니를 두는 게,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는 엄마를 보는 게 아이에게는 어쩌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가 봐요. 혹시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잔소리 많이 해? 사실 할머니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긴 했어요. 가끔 뵙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유추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어른인 자기 있는 앞에서도 자기 손녀딸에게 저러는데 둘이 있을 때는 얼마나 심할까 하는 마음고생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혼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지 알고 있으니 함부로 말할 수 없으셨다고요. 대체로 그놈의 시댁이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했는지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작게 사업을 하셨어요.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셨는데 그게 굉장한 벌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버셨습니다. 게다가 본인 사업체니까 정년 같은 것도 없으셨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작은 사업체일 뿐이고 별 대단한 일도 아니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부심이 굉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아내, 즉 사모님이라는 소리에 늘 뿌듯해 하셨고 말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게 명품 가방 같은 걸 자주 산다고 시아버지에게 몇 번 잔소리를 듣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허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며느리도 욕심이 있으셨고 말입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나름 괜찮은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취직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고 말이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남편이 선을 보려고 했던 여자분이 약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당시에 여자친구인 제가 있으니 그 선을 거절했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정말 두고두고 하시면서 아까워하셨어요. 그때 선을 억지로라도 보게 해서 약사 며느리를 봤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제가 있는 앞에서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한테 코가 꿰일 그런 게 아닌데. 코가 꿰고 그런 게 어딨어요.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결혼을 뭐가 서로 좋아서만 해?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인데. 서로 급을 맞춰서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조금 어이가 없는 듯 하하 웃으며 자기 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속이 다 시원하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집 그렇게 안 되다네요. 그리고 이 사람 집도 누가 들으면 엄청 가난하거나 그런 줄 알겠어요. 혼수나 예단 그런 것도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서 왔잖아요. 부족한 점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그게 분노로 그런 건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윽박지르듯 말을 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집안에 품격이나 명예 같은 게 있는 건데
네 며느리가 부모 없이 자란 애라는 걸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겠니? 어머니, 사람 앞에다 두고 부모님이 있네 없네 하는 것도 품격 있는 행동은 아니니까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은 신혼이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저에게 무심했지만 가끔 그렇게 크게 한 방을 먹일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진짜로 도망을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정말이지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말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저를 더 구박을 했죠 뭐. 네가 네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냐?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네가 시킨 게 아니고 뭐란 말이야, 어? 네가 시킨 게 맞잖아. 그냥 남편은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화를 낼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빨리 풀렸거든요. 몇 번 대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거품을 무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걸 본 뒤로는 입을 다무는 게 버릇 아닌 버릇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구박이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 나날이 심해져가는 구박과 폭언에 점점 지쳐가고 있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작은 아버지가 찾아왔다.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동생, 저에게는 삼촌이 되신 그분은 저희 엄마와 아빠가 사고가 난 뒤 어느 날 산으로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포기하셨다고 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산에 들어간 걸 무슨 수로 찾냐고. 살아있으니 연락이 안 오는 거지 않겠냐고. 죽었으면 어디서든 연락이 왔을 거라며 그렇게 스스로 위안 아니 위안을 하시면서 말이죠. 아빠와 작은 아빠는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고 합니다. 뭐 사이 좋은 형제들이야 많지만 두 분은 더더욱 각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또 정말 좋아하던 형을 한순간에 잃었으니 충격이 컸을 거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작은 아빠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한달음에 할머니의 댁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같이 가족이 몇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빠의 소식이 정말 많이 반가웠거든요. 작은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마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덜덜 떨며 울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의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형의 죽음은 언제 떠올려도 슬픈 일이겠지만 지금은 세월이 수십 년이나 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만 아니었으면, 나만 아니었으면. 작은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과거의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날 엄마와 아빠는 저를 데리고 유원지에 가려고 했답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휴가를 내고 말이죠. 그런데 작은 아빠가 집에 뭔가를 두고 온 게 있다고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아빠가 유원지에 가기 전 먼저 작은 아빠 회사에 가는 길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가 났고요. 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그것만 들고 출근을 했으면, 아니 형한테 전화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덜덜 떨며 울고 있는 작은아버지의 등을 보고 있는데 정말 화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긴 세월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가 훤히 보여서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이신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작은 아빠에게 다가가 작은 아빠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놔라. 네 형도 이만큼 했으면 그만하라 할 거다. 그렇게 할머니와 작은 아빠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저도 많이 울었어요. 결혼은 했지? 네, 애는 이제 6살 되는 딸 하나 있어요. 한창 예쁠 나이네. 작은 아빠는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듯 저에 대해서 온갖 걸 다 물어보셨죠. 어떻게 자랐는지, 공부는 얼만큼 했는지,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작은 아빠를 가만히 보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자주 볼 텐데 차차 물어. 뭐가 그렇게 급해? 그간 못 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러죠.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작은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정말 저에게 아빠가 생긴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할머니가 그동안 정말 저를 잘 키워주셨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에 관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빠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돈도 악착같이 벌었어. 이거 다 벌어서 너한테 줘야지라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내 모든 재산은 곧 네 재산이야. 아니,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작은 아빠가 버신 돈인데 그게 어떻게 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이 돈은 너한테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야. 너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시더군요. 아이가 하원을 할 시간이 되어 데리고 와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한 번 더 우셨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과 그대로 쏙 빼닮았다고 말이죠. 그때가 생각이 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재회가 끝이 났어요. 앞으로 자주 뵙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오늘 작은 아빠를 만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도 작은 아빠의 삶을 안타까워했어요. 평생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 이제라도 잘 해드려. 얼마나 짐이셨으면 그 세월이 지나도 당신을 보자마자 그렇게 펑펑 우시겠어. 그리고 남편과도 언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니 남편이 가까운 시일에 시간을 맞춰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반가움도 잠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작은 아빠를 만나고 뭐 그런 일이 반갑고 좋은 일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실에 치여 살았어요. 정확히는 현실보다는 시어머니의 구박의 말입니다. 여전히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에는 엄청난 음식들을 차려야 했고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듯 시어머니는 각종 모임도 다 집에서 하셨어요. 당연히 그 모임의 모든 음식은 제 담당이었고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의 지인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슬쩍 저의 손을 잡아주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저 양반이 좀 까다롭게 굴지? 다들 이 집 며느리 고생 많다고 얘기하더라고.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유, 음식을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본인만 몰랐죠. 본인이 저를 이렇게 구박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다 못해 소문이 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작은 아빠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 작은 아빠는 정말 많은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고 그 덕에 재산을 꽤 많이 모으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였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또 시어머니에게 불려와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하는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차 만나는 사람들과 다들 어울려 하는 모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자신의 며느리 음식 솜씨를 뽐내고 싶으시다며 저를 끌고 갔어요. 거기 사람들은 이미 시어머니에게 제가 구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괜찮다며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를 괴롭힐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던 시어머니는 결국에는 저를 불러내 그곳에서 요리를 시키셨어요. 부엌에서 한숨을 쉬며 제 처지를 비관하며 음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해야 한다.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니까 내 체면 살려줘야지. 너는 이럴 때 말고는 내 체면 살려줄 일이 없잖니? 정말 울컥하더군요. 그 많은 인원의 음식을 하게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군말 없이 하는 사람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그런 거라는 게 말입니다. 저는 그날 참지 못했어요. 제가 거의 울먹이는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하는 얼굴로 말이죠. 제가 말대답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얼굴로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한 거냐? 아니, 저 많은 사람의 음식을 저 혼자 하라고 하신 것부터 이미 저를 괴롭히시려고 작정하고 하신 행동이면서 체면을 깎아먹지 말라시면 어머머 얘가 생사람 잡네. 아 내가 너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여기서 음식을 하게 시켰다고? 내가? 맞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님만 모르시죠? 뒤에서 다들 며느리 괴롭히려고 저런다고 수군거린다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살짝 충격받은 얼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다들 바보가 아니고서야 시어머니의 의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더 의문이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방향을 틀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아주 뻔뻔한 방향으로 말이죠. 순간 그 뻔뻔함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네가 뭐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네가 도망을 갈 친정이 있어. 그렇다고 이혼을 할 용기가 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무시성의 발언은 또 오랜만이었거든요. 제가 울먹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제가 왜 친정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대답을 듣더니 정말 픽 하고 비웃으시더군요. 뭐, 너희 할머니? 너희 할머니한테 도망가서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도망쳐 왔다고 하게? 그게 다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양반한테 참으로 잘 하는 짓이겠다, 응?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서럽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말대답을 해? 부모 없는 애 며느리라고 맞아줬으면 그냥 국으로 엎어져서 하라는 건 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도대체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아, 이것도 부모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속에서부터 우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기분 말이에요. 그렇게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먼저 소리를 지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바로 작은 아빠였어요. 저는 그 고함에 놀라서 그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정말이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작은 아빠가 서 계셨거든요. 정말이지 상상 못한 인물이 상상도 못한 장소에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어머, 아유, 최 사장님. 저희 작은 아빠를 아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게 무슨 영문인지 싶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서 두 분을 번갈아 봤던 것 같아요. 작은 아빠. 그리고 제 말에 놀라서 넘어간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악하는 얼굴로 저와 작은 아빠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말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작은 아빠. 아이, 작은 아빠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작은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가셨으니 얼굴을 보신 적도 없고 할머니나 제가 딱히 얘기를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작은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아셨는데 그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상황으로 추측해 보건대 작은아빠는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듯 보였고 말이죠. 일단 이곳에 나타난 것도 그랬고요. 내가 현영이 작은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얘 친아버지의 동생.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당황하고 놀란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일어난 그 소란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이고, 최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어머, 최 사장님 오늘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희 작은아빠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꿈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제 옆으로 작은아빠가 다가오셔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정이 좀 있어서 그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기 최연영이가 제 조카입니다. 죽은 우리 형의 딸. 작은아빠의 그 말에 모두가 입을 떡 하고 벌렸어요. 내 조카 딸이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네요. 어떻게 이런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모가 없어서 갈 데가 없다고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고요? 부모가 없는 게 죄입니까? 우리 조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네? 작은아빠의 그 호통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굉장히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손을 떠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애가 왜 이 사람들 음식을 다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당장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댁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라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작은아빠를 보던 그때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얼른 제 앞으로 와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최 사장님. 지금 투자 철회하시면 우리 회사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마누라 교육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며느리에게 너무 잘못하고 살았어요. 저도 그걸 알면서도 바깥일한다는 핑계로 집안을 제대로 못 돌봤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노염 푸세요. 그러고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얼른 이리 와서 사죄드리지 못해. 뭘 그렇게 멀뚱하게 넋을 놓고 있어? 시아버지의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든 듯 얼른 다가와서 저와 작은아빠를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작은아빠가 여간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유, 아가,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뭐에 씌었는지 그래서는 안 됐는데. 거의 울 듯한 얼굴이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작은아빠는 그 사과를 들어주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이런 식으로 제 조카 딸을 구박하고 시집살이를 시킨 게 맞다는 얘기죠.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절대 가만 안 둘 테니 두고 보십시오. 작은아빠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손을 잡고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몹시 화가 나신 얼굴이었지만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말투는 다정해서 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빠는 연락하고 찾아오지 않았지만 뒤에서 할머니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제 결혼식장도 몰래 왔다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너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너희 시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투자를 시작한 거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지 않니? 그렇게 투자자로 옆에서 드문드문 소식을 들으면서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딸을 낳은 것도 그래서 진작에 알고 계셨다고 말이죠. 그러다 소문에 네가 굉장히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희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고 그 집 며느리가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말이야. 작은 아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거라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맹세를 하셨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틈만 나면 하늘을 보면서 형님께 현영이는 절대 고생 안 하게 내가 뒤에서 지켜준다고 했었는데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부모 노릇이냐고 네가 나를 탓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고생하는 꼴은 정말 못 보겠다. 작은 아빠의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빠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지켜주고 있고 나도 숨을 쉴 곳이 있다는 든든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얘기를 듣고서는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빠는 당장이라도 나와 살 곳이 필요하면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급하게 묻더군요. 아마 시댁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은 거겠죠.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받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몹시 지쳐서 말할 기운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남편도 최 사장이라는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빠를 본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최 사장님이 당신 작은 아버지였단 말이지? 남편도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러고는 당연히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서 시댁 어르신들이 남편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고 말이죠. 사실 저는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밖에는 말이죠.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내 사과를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무슨 일은 다 하마. 그리고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너희 뜻대로 해도 되니까 제발 삼촌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지 않겠니? 한순간에 태도를 싹 바꾸고 나타나서 거의 우는 소리를 해대며 저에게 비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냥 웃기고 기가 찼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작은 아빠가 시아버지 회사의 투자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시어머니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진심 아닌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머님을 한 해 뒤에 겪는 것도 아니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쉽게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혹시 설마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영영 인연을 끊고 살았으면 했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수모를 겪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랑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머님이 싫고 증오스러운 마음을 모든 힘을 다해 참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더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절박한 얼굴로 매달리듯 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네가 원한다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된다. 나는 그것도 괜찮어. 남편이랑 어머니는 피가 섞인 천륜이잖아요. 그걸 끊어 놓을 수도 없고 또 끊는다고 끊기는 인연도 아니고요. 언젠가는 다시 얼굴 보고 살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싫어요. 시간이 지나서 무뎌지는 것도요.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신데 남편 얼굴만 봐도 생각이 날 거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셨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진저리가 처질 만큼요. 그런 제 말에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의 회사 때문이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저희 작은아빠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시아버지의 회사는 정말로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뭐 아버지야 당장 회사가 잘못된다고 해도 빚더미에 나앉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 그런 사이즈의 회사도 아니고 뭐 빚이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일 거야.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거니까. 사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 남의 인생에 해를 끼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 한순간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도 싫었고 말이죠. 그래서 작은아빠에게 그 부분은 이미 얘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는 말라고 말이죠. 물론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모르지만요. 저는 일단은 짐을 싸서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도 데리고 말이죠. 그동안 주부로 너무 집에서 일만 해서 그런지 그 집조차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 일단은 남편과도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작은아빠에게 집을 하나 얻어달라고 하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원하는 사이즈가 있어? 아니면 동네라든지. 우리 조카 손녀 나중에 학교 다닐 것도 생각하면 학군 같은 것도 봐야 하는데. 오래 봐온 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봐왔을 때, 그리고 할머니에게 얘기를 들은 바로는 작은아빠는 저렇게 요란스러운 분이 아니시라고 했거든요. 아마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걸 들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저에게 주기 위해 그간 열심히 사셨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게 체감이 확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도 구해주시고 살림살이 같은 것도 하나 둘 마련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랑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작은아빠가 그냥 아빠 같아요. 저도 모르게 뱉은 그 말에 작은아빠는 정말 한참을 우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우셨는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무언가를 쏟아내는 그 울음은 한동안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따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기함을 하시며 한달음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네 정말 이혼할 거니? 응? 아마 한동안 제가 조용했고 작은아빠가 투자금을 빼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사색이 되어 찾아오셨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했고요. 아니, 눈에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래도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살아야지. 아, 이렇게 따로 지내면 어떡해. 시어머니를 혹여나 이게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따로 지내다 보면 따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게 될 거고,
그러면 마음도 멀어져서 결국에는 이혼하게 될 거로 생각했던 모양이시더라고요.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를 걸어오며 혹여나 제 마음이 이혼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는 않았을까 체크를 해대시는 동에 저는 이제 시집살이가 아니라 그거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아무 소용 없고 오히려 이럴수록 저는 어머님 며느리가 더더욱 하기 싫어진다는 걸 왜 모르세요? 제발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하시면서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더 생기게 하시냐고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러실수록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거든요. 언제든 연을 끊고 살아도 괜찮다며 원하면 얼굴 안 보고 살자고 해놓고 제가 싫다는데도 자꾸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귀찮게 구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한동안 조용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좋아하는 건 또 뭔지, 그런 것도 잊은 채 살았더라고요. 밖에서 여유롭게 외식을 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학대 아닌 학대를 당해왔는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둘이 만났어요. 나 지내면서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린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남편은 생각보다 제 말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수긍을 하는 듯 보였어요. 내가 혹시 살아오는 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할게. 나도 회사 일도 바쁘고 또 어머님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다는 핑계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는 방관했던 것 같아. 그날 남편과 진솔한 얘기를 꽤 오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며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변덕이 죽 끓듯 한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남편과 그렇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니까 우리가 좋았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래도 남편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딸아이에게 잘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 없이 큰 저로서는 딸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 딸아이만큼은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잘 크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아직도 크고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기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들에게 저희 집안 사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하잖아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건너서라도 제 얘기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이혼을 할지 말지 아직도 굉장히 고민이 크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의 지혜가 필요해서 말입니다. 저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믿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시간이 지나 괜찮게 봐지는 날이 오는 것도 싫어요. 그만큼 시어머니가 증오스럽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한 가족으로 엮여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남편에게 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뺏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고민만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제 숙제를 전달 드렸으니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겠네요.
저는 쓰면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느라 신나게 썼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또 시원해해 주셨으면 저는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요즘 날씨가 미세먼지도 많고 또 추웠다 따뜻했다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둔 40대 남자입니다. 원래는 무역회사의 영업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이기는 하지만 무역회사를 다닐 때 제가 영업팀의 에이스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일에 미쳤었을까 너무 후회가 되죠. 조금만 가정에 충실했더라면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빠져 사는 기혼자들을 보면 자신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말을 꼭 한답니다. 아내는 절에 다니는 어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무교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에서 총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절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셔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한창 일이 재미있다고 느낄 때라서 솔직히 큰 기대도 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내 쪽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지루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앉은 아내는 대뜸 제게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전 결혼 생각 없는데 혹시 그쪽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결혼은 아직 생각 없습니다만. 아직 저는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 아직 없는 쪽에서 저를 좀 거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고는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신선하고 이 사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처남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대책 없는 누이의 남편으로는 제가 딱이었다는 소리를 했었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거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는 어른들이 바라시는 대로 어느 정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죠. 아내는 어처구니 없어 했지만 한동안 결혼하라는 소리는 안 듣겠다고 하면서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시작한 저희 인연이 결국은 3년이 지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랑은 정말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어요. 매사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죠. 그것이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족여행을 간다고 하면 날짜별로 어디를 어떻게 가서 몇 시간을 볼 것인가 등과 같이 계획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세우는 편이죠. 거기다 식사까지도 어디서 먹을 것인지 사전에 예약을 해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 저는 오전에 A를 보면 오후에 B를 다녀오자 정도만 생각해두고 나머지는 즉흥적인 것이 많은 편이고요. 가족끼리 어딜 가자고 하면 항상 아내가 계획을 세웠고 저는 착실하게 그 계획에 동참해서 운전을 하는 쪽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죠. 재밌게도 아내의 계획에는 저의 돌발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영화를 볼 때도 저희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에 공감해서 울고 웃는 쪽은 항상 저였죠. 아내는 저런 상황은 다 거짓이라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따지는 쪽이었고요. 슬픈 영화를 보는 날은 아내가 덤덤한 얼굴로 제게 휴지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덕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처음 데이트 몇 번을 제외하고는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우리라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말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유행가의 말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커플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누구나 한쪽은 참다가 끝날 사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도 저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너무 달랐지만 그 다른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속전속결이라고 할까요? 저도 아내도 욕심이 없는 편이라 당시 유행하던 스몰 웨딩으로 진행했습니다. 축의금을 받지 않아서 양가 어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정했습니다. 아내의 직장과 가깝기도 했지만 둘이 시작하기에는 적당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기함을 토하셨지만 저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다만 아내도 저도 일이 많다 보니 서재가 필요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실로 쓰는 공간을 저희는 책상을 넣어서 서재로 활용했답니다. 이게 다 뭐니? 세상에. 아니, 손바닥만한 거실에 책상을 2개나 넣어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30평은 되는 아파트 구하라고 했지. 말 안 듣고 이게 뭐니? 어머니, 지금 저희도 아직 모은 돈은 없고 능력도 부족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괜찮다고 사양을 하더니 이게 뭐니? 이래서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손님이 안 받으면 그만이죠. 신혼집에 올 사람이라고 해봤자 양가 부모님들 뿐인데 다들 가까운 곳에 사시잖아요. 댁에 모셔다 드리면 되지.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와 아내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짚으시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죠. 그럼에도 저와 아내는 웃기만 했고요. 초반에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거창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났는데 이제는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하루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다가 각자 일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물론 아내야 계획된 일들을 착착 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사람이라 저와는 달랐지만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쉬는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도 사람인데 안 싸울 수는 없었죠. 서로 다른 성향이 세게 부딪혀 문제가 되는 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더라고요. 분리수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음료를 마셨으면 제대로 분리를 좀 하라고. 투명한 플라스틱은 따로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어차피 분리수거 버리는 사람은 나잖아. 그냥 내려가서 버릴 때 분리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해두면 집 정리도 되고 보기도 좋잖아. 짐이 늘어나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분리수거라도 깔끔하면 얼마나 편해? 자주 내다 버리잖아. 집에 분리수거 쓰레기들 쌓아두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저와 아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그래봤자 얼마 가지도 못하고 풀렸답니다. 둘 다 결코 말다툼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분리수거를 가지고 그렇게 다퉜지만 최종적으로 분리수거를 대충 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종 그런 사소한 일로 다투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고 우리 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죠. 우선은 이사부터 했어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짐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사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죠. 이사를 마치고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전과 아내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아내는 평소보다 몇만 배는 더 예민해졌고 그보다 더 심하게 감정의 변화가 들끓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하면 너 그거 평생 간다. 잘해줘. 힘들 때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줘요. 아니 무슨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뀌는데. 이 자식, 네가 그럼 애 가져봐라. 네 맘대로 되나.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게 어떤 건지 네가 알기는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침대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놈아 네가 바닥에서 자든가. 그래도 네 와이프 정도면 양호한 거야. 난 너가 졌을 때 더 했어.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은 거짓말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는데 아내가 위대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10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아내가 경이롭게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날카롭기만 하던 아내도 아이를 낳고 나니 많이 유해지더군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솔직히 저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었거든요. 영업직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즐거워서 영업직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자는 주의였지 무언가 목표를 두고 한 적은 없었고요. 그랬던 저도 아이가 태어나니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에 미치다 보니 지금처럼 즐기면서 일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영업적을 돌보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애를 썼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자 다시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서두르지 않더라도 아내의 능력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아는 나 혼자만 해? 당신은 왜? 당신이 육아휴직 내면 되잖아. 육아휴직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빨리 복귀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야. 누가 여보도로 아예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애만 키우래? 적어도 돌은 지나고 복귀하는 것이 어떻겠냔 말이지. 당신이라면 1년 넘게 휴직하고 있을 수 있어? 당신도 못할 거면서 왜 나더러 하래? 그렇게 크게 싸운 저와 아내는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싫었고 아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화가 나 있었어요. 저희의 싸움은 장모님이 오시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장모님께서 한동안 집에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아내의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아내는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데이트 약속이 잡혀 있더라도 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취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죽하면 제가 일과 저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는 90년대 드라마에서나 할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 질문을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자신이 중요하기에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와도 만나는 것이라고요. 저도 아내도 일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신 장모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루는 저희를 불러 앉히시더니 호되게 꾸중을 하셨죠.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아이한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일에 미쳐서 하루에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못 보고 넘어가는 날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어?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두 사람이 다 아이한테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만족시켜 줄 생각만 하잖아. 저도 아내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었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동안 너무나 경제적인 풍요만 생각하고 달려온 것은 아닐까 반성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돌아가면서 일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덕분에 가족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더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이가 어느새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큰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더군요. 아이가 아빠를 하고 엄마를 하면서 놀라움은 더 커져갔고 이맘때에 저희 부부의 희노애락은 모두 아이에게서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평범하기만 할 것 같았던 우리 가족에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아이가 5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일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 같더니만 하루는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물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아내의 그런 변화에 의문이 가득했죠. 그만큼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괴롭혀?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누가 나한테 그런 강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아이, 그렇기는 해도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다니까 당신답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일하기 싫어져서 우리 아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회사 그만둔다면 안 되는 거야? 맨날 나 바쁘다고 타박하던 사람이 왜 그래? 회사 안 간다니까 그건 또 싫어? 싫기는 그냥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러지. 아내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회사 정말 그만두냐고 물어보면 퇴사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살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아내가 요리를 참 잘했거든요. 장모님을 닮아서 그런데 늘 일이 바쁘다고 주방에서 뭘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나물 반찬 당신 좋아하잖아. 어때? 맛있지?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맛있네. 진짜 당신 요리 왜 이렇게 잘해? 손맛이 다른가? 내가 비밀 레시피 알려줄까? 엄청 쉬운데. 아내는 두꺼운 노트를 가져와서는 첫 장을 펼쳐서 보여주더라고요. 방금 쉽다고 말한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무슨 시중에 파는 레시피 책처럼 말이에요. 저는 역시 아내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때? 이렇게 보고 만들 수 있겠어? 사진도 있겠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무슨 레시피 앨범이야. 책 내려고? 그럴까? 나 요리 재능 있잖아. 책으로 내면 팔리려나? 아내는 개구진 미소를 지으며 그냥 엄마의 손맛을 좀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뜬금없이 무슨 엄마의 손맛이냐고 핀잔을 줬지만 아내는 웃으면서 나중에 아들이 자취할 때 주려고 만든다고 대꾸했죠. 만약에 나중에 자취를 했는데 저처럼 요리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뜨끔했습니다. 제가 진짜 요리가 꽝이거든요. 연애할 때 아내 생일날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미역국을 끓여봤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아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실패할 수 있냐고 놀라면서 두 번 다시 요리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어요. 저는 절대 나를 닮으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는 아내의 말에 뭐라 반박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얌전히 앞에 있는 진수성찬을 부지런히 비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갑자기 무슨 인스타에서 봤다고 하면서 하드보드를 가져와서는 그 위에 옷을 올려놓고 순서대로 종이를 접었다 폈다를 아들에게 시키고 있더라고요.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었죠. 저도 본 적은 있었어요. 아들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신나서 하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언제 만들었대? 집안일도 좀 줄이고 우리 아들 에너지도 좀 쓰고 하려고 하루 종일 어찌나 활동적인지 지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집안일 돕게 만들려고 따라해봤지. 봐, 금방 옷 정리 끝났잖아. 안 그래? 이거 노동 착취 현장 아니야? 5살한테 집안일을 시키다니. 말 조심해. 그냥 가정적인 남자로 키우는 게 내 목표니까. 요즘 당신처럼 집안일 서툴면 나중에 장가 못 간다. 아내의 구박에 제가 뭘 그 정도냐고 한마디 했더니 웃으면서 시키는 건 제대로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그거라도 꾸준하게 하니까 예뻐하는 거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그런 아내의 말에 저도 그냥 피식 웃고 넘어갔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정리를 좋아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어디 뭐가 있는지 적어두고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물어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물어보니 할 말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것이 신경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먹는 양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왜 이렇게 못 먹느냐는 말에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도 아내가 정상 체중이었지 마른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뺄 살이 어디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느냐고 했지만 아내는 결혼해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을 제가 알 턱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고 했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은 넘겼던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더군요. 걷는 모습도 살짝 구부정하게 걷거나 화장실에 들어가면 꽤 오랫동안 나오질 않았고요. 급기야 저는 아내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병원을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쓸데없이 병원은 왜 멀쩡한데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종합검진 받았고 퇴사한 지 1년도 아직 안 지났는데 무슨 병원이야. 멀쩡하거든. 아,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살이 빠진다고? 거기다 당신 요즘 먹는 것도 이상해. 얼마 먹지도 못하잖아. 당장 다이어트고 뭐고 다 때려쳐. 예뻐. 내 눈에는 여보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예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당신도 변했네. 연애할 때도 나한테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했거든? 아내는 예쁘다는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은 줄 알았으면 저를 몇 대 쥐어박아서라도 들어둘 걸 아쉽다고 중얼거렸죠. 저는 별말을 다 한다고 하면서 주말에 아내가 좋아하는 대게를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러지 말고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뜬금없이 무슨 가족 사진을 찍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셋이 함께 차려입고 찍은 것이라고는 돌잔치가 마지막이었다고 하면서 다른 집처럼 가족 사진을 거실에 떡하니 걸어두고 싶다고 했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니라 사진을 찍고 나서 대게 먹자고 말했더니 크게 웃으면서 혹시 제가 더 먹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놀리더니 알겠다고 말했죠. 주말이 되자 아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사진관으로 갈 준비를 했죠. 어디서 옷을 구한 것인지 아들은 멋지게 정장까지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도 아들과 시밀러 룩으로 새로 샀다면서 정장을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정장까지 새로 사서 사진을 찍냐고 했지만 아내는 오늘만큼은 최고로 멋지게 하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아내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입구에서 셋이 나란히 섰더니 정말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기분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저는 한 팔에 아들을 안고 다른 팔로는 아내를 감싸 안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답니다. 사진관은 꽤 규모가 있는 스튜디오였어요. 여러 배경도 준비되어 있었죠. 아들 돌 사진을 찍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입고 간 옷 외에도 몇 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준비했는지 마지막에는 우리 얼굴이 프린팅되어 있는 옷까지 입고 찍었죠. 정말 아내의 준비성에는 절로 박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니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힘들어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괜찮아? 땀은 왜 이렇게 흘려? 병원 갈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랜만에 몸에 기압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이제 다 끝났다는데 외식은 다음에 하고 그냥 집에 가자. 당신 좀 누워야겠어. 되게 노래를 불렀는데 못 먹어서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 저는 그깟 대게가 문제냐고 빨리 집에 가자면서 아내를 부축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두고 온 것이 있다며 먼저 차를 타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한사코 자신이 가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더니 금방 오겠다고 하면서 오던 길을 돌아가는데 아내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작았던가 새삼스러웠죠. 저는 잠든 아들을 태우고 건물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뭘 두고 왔는지 한참 만에 다시 온 아내는 아까보다 더 심하게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가자고 해도 아내는 괜찮다고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오자마자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서 좀 자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일어나면 죽이라도 좀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죽집을 다녀왔죠. 근처에 있는 가게는 문을 닫았기에 좀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시간이 좀 걸렸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방 문이 안에서 잠갔는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르면서 왜 문이 닫혀 있냐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비상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왜 잠갔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뭐야? 무슨 일인데? 소리? 무슨 소리? 나 화장실에 있었는데? 당신 잘못 들었겠지. 그나저나 죽 사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다녀온 거야? 바로 근처에도 가게 있잖아. 문을 닫았더라고.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내는 한사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더 식기 전에 죽을 먹자고 했죠. 저는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은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이상한 소리를 몇 번이나 더 들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다들 잠든 시간에 들려왔죠. 아내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잘못 들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무조건 소리의 정체를 찾아야겠다 생각에 잠든 척하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자던 아내가 일어나더니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물을 마시나 싶었는데 아내가 나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리는 거실 화장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들으니 이상하다고 했던 소리는 구토를 하는 소리였어요. 저녁에 뭘 먹은 것도 없는데 아내가 왜 그러나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소리가 멈췄죠. 저는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으로 가만히 서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들어있을 텐데 말이죠. 이상한 기분이 든 저는 손잡이를 돌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을 열 만한 것들을 찾다가 볼펜심을 빼서는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있었죠. 저는 아내를 몇 번이나 불렀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아내를 들쳐업고는 차키를 챙겨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과속딱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처남은 아내가 쓰러졌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 걱정은 하지 말고 병원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움직이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곧 간호사 한 분이 다가오셔서는 병실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말해줬죠. 저는 어디 많이 나쁜 건지 왜 아내가 깨어나지 않는지 물었지만 간호사는 곧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더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중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하염없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부르는 의사를 따라갔어요. 진찰실로 저를 부른 의사는 추리닝 차림에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아내가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라뇨? 아내가 어디 아픕니까? 병원을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말해서요. 혹시 아내가 어디 나쁜가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을 다니신 지 꽤 됐습니다. 작년 건강검진 이후 줄곧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입원 치료를 몇 번이나 권했지만 환자분께서 원하지를 않으셔서 저도 답답했어요.
저는 의사의 말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원 치료는 뭐고 그동안 아내가 병원을 다녔다는 사실은 또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더듬더듬 아내가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췌장암이 발견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권해드렸지만 환자분께서 거절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환자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췌장암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니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요? 치료를 거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은 시간이라니 그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흥분한 제가 의사의 가운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토닥이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환자의 경우 발견이 너무 늦어서 완치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니요. 그럼 못 고친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는 억지에 가까운 저의 반응을 다 이해한다는 얼굴로 저를 다독이시며 췌장암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췌장암 말기의 경우 완치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생각보다 너무 낮은 퍼센트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아내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환자가 깨어나면 다시 말을 해주겠다고 하셨죠. 진찰실을 나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렸지만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아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최근 아내의 행동을 떠올리며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도 레시피북을 만든 것도 그리고 아들에게 옷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에 괴로웠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끌고 갔어야 했는데 그저 아내의 괜찮다는 말을 넘겨버린 게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그동안 아내가 숨긴다고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레시피북을 만들고 옷 정리 종이를 접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렇게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처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리와 함께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걸음을 빨리 할 뿐이었죠. 저를 따라오던 처남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병실을 향하는 발걸음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병실에는 장모님도 와 계셨어요.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죠. 아내는 제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죠. 아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말을 안 했어? 아프단 소리 왜 안 했는데? 언제 얘기할 생각이었어? 얼마나 더 숨길 계획이었는데? 여보,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죽어? 여보 진짜 죽는 거야? 놔두고 간다고? 제 폭탄 발언에 병실은 순식간에 고요하게 변했습니다. 장모님은 물론이고 처남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을 노려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가긴 어딜 가는데? 나랑 우리 아들 두고 갈 수 있어? 우리 없이 괜찮아? 아니잖아. 나도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여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저는 아내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품에 들어오고도 한참은 남는 가녀린 아내의 모습에 더 눈물이 났죠. 아내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내 곁에 더 있겠다고 말을 하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처남이 외쳤어요. 누나가 죽기를 왜 죽어? 누나 어디 아픈데? 수술하면 되잖아.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누나가 죽어. 거짓말이지, 매형. 이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 누나가 왜? 처남들은 아내를 안고 있는 제 몸을 흔들면서 사실을 얘기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는 동생들을 단호하게 떼어낸 아내는 눈물이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재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의 상황은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에게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라는 말을 처음 듣고 아내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어디 특별하게 아픈 적도 없었고 다소 피곤한 것은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췌장암이라니 아내는 오진이 아닐까 싶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아내는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기보다는 저와 아들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완치될 확률도 낮은데 그런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두 남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고 말했어요. 장모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내를 붙들고 왜 아직 한창인 나이의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눈물을 보이셨죠. 이거사,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이 어딨냐. 그게 얼마나 큰 불효인데. 너 보내놓고 엄마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못 보낸다. 장모님께서는 무조건 치료를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고요. 치료받자. 항암 치료받자, 제발. 완치율이 낮은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치료받자. 치료를 시작하면 병원에만 있어야 돼. 그거 싫어. 엄마 마지막 모습을 병원복 입은 모습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살 수 있어. 약한 소리 하지 마. 여보, 우리 곁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다면 그럼 치료받아야지. 그래야 더 오래 있을 수 있지. 제발,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내는 치료를 받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퇴원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저도 장모님도 처남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항암 치료 시작하자고 하셨지만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는 집에 가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 항암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며칠을 더 안정을 취하고는 약만 받아들고 퇴원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제 결정에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 되어 가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표 수리만 부탁드렸습니다. 아내는 의논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고 화를 냈어요. 당신은 나하고 의논하고 결정했니? 아니잖아. 가족들과 있고 싶다며. 그렇다고 당신이 일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일 그만두는 게 싫으면 치료를 받든가. 아내는 무슨 땡깡이냐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 저는 서점에서 췌장암에 관한 내용의 서적들을 모조리 구해서 미친 듯이 읽었어요. 집에서 식이요법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췌장암 환자에게 좋다고 하는 보약 레시피부터 운동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 알지? 환자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것,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 쓸데없이 울 시간 있으면 네 와이프가 하고 싶다는 거 하나라도 더 해줄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서는 아내 앞에서 눈물 보일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췌장암 환자에게 좋다고 들어서 가져왔다면서 반찬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절대 아내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실제로도 저는 그날 이후 아내가 제 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아내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체조를 했고 아침 식사는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준비했죠.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약이 좀 강한지 약을 먹고 나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 의사 선생님께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려서 아내의 상황을 상담받았죠.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아내와 가볍게 주변 산책을 나가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미술관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어릴 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옷 입을 때 색을 어떻게 맞춰 입을까?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여보, 그림에 무조건 색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 그래? 난 연필로 그리는 거 좋아했거든? 그리고 미술 선생님도 나한테 재능 있다고 했어. 왜 이래? 그런데 그림은 왜 안 했어? 그림보다 수학이 더 좋아서. 그리고 내가 그림으로 먹고 살 만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림은 포기했지. 아무렇지 않게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내가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연필과 스케치북을 샀죠. 아내는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이냐고 웃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의 하루 일과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생기면서 집안은 좀 더 생기가 넘쳐나는 것 같았어요. 재능이 있었다는 아내의 말이 농담은 아니었는지 아들을 그리는데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반할 정도로 멋지게 그리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저를 그려준다고 하면서 그리는데 무슨 돼지 한 마리를 떡하니 그리더라고요. 그걸로 얼마나 말싸움을 했는지 아들이 유치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말을 어디서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식단도 열심히 지켰고 운동도 꾸준하게 했지만 아내는 점점 침대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말했죠. 발도 많이 부어서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고요. 특히 식사를 자꾸만 피하더라고요. 조금만 먹어보자고 말해도 잘 안 넘어간다고 하면서 음식을 피했죠. 엄마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아들도 느끼는지 놀아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고 집에 오면 아내의 침대에 붙어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 설거지를 하고 왔더니 아내가 축 늘어져 있더군요. 너무 놀라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더 우리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믿지도 않는 종교를 찾으면서 기도를 드렸죠. 곧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아무래도 집보다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점점 증상은 심해지는데 앞으로 집에서 제가 케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세균 감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집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환자를 설득하란 말을 하셨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 곁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아내가 언제 가든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내 앞에서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진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한계가 왔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터덜터덜 병실로 돌아온 저는 아내 앞에서만큼은 웃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많이 놀랐냐고 웃으면서 물었죠. 저는 애써 괜찮은 척 금방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긴 절대 안 간다고 하던 사람이 왜? 그냥 거기서 의료진들 관리받으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 싶어. 너 그거 싫다고 했잖아. 우리랑 같이 있고 싶다고 싫다며. 아내는 제 무릎에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앙상할 정도로 마른 아내의 손을 잡은 저는 갑자기 왜 병동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죠. 나 방금 무서운 생각을 했어. 만약에 내가 자다가 그대로 가버리면 안침에 눈을 떴는데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날 발견하게 되겠지. 그럼 행복한 추억만 담고 싶은 우리 집에서 내 마지막을 기억하게 된단 말인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 나 거기서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가고 싶은데 당신이나 아들은 그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싫어. 나 병동 들어갈래.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울컥하고 무언가가 올라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죠. 아내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울음을 참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줄 아는 남자인지 처음 알았다고 웃었습니다. 아내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것은 금방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요일에만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만 홀가분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우리 가족에게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내가 우리 곁을 영영 떠나게 됐기 때문이죠. 그날은 면회가 약속된 날이라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들이 그려온 그림도 챙겨야 했고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아들이 달리기 1등을 해서 받은 메달도 챙겼죠. 아들이 무조건 이 메달은 엄마에게 줄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히 챙겼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보러 간다는 생각이 들떴는지 평소에는 옷 갈아입히는데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척척 해결하고는 오히려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죠. 급하게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들고 있던 짐들을 그대로 내팽개치고는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고는 안으로 갔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에 힘을 주고는 아들의 옷을 정리해 줬습니다. 아들,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 우리는 엄마를 보러 갈 거야. 엄마가 지금부터 긴 잠을 잘 건데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볼에 뽀뽀해주고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아들은 어렴풋하게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느낌이 온 것인지 울먹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번 주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가 눈을 감고 있더군요. 규칙적으로 들리는 숨소리에 저는 아들을 침대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은 약속한 대로 밝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아프지 말고 잘 자. 좋은 꿈 꾸세요. 아들의 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눈을 힘겹게 뜨고 아들을 가만히 바라만 봤죠. 아들은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곁에 앉아 뼈만 남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가득 있었는데
막상 손을 잡고 있으니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 제가 보냈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아내의 바람대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던 날 두고 온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들어갔던 아내는 저 몰래 영정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아내가 소망한 대로 수목장으로 지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울지 않고 버텼어요. 아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들은 눈물을 꾹 참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아들을 안아주며 울어도 된다고 했지만 누굴 닮아 그렇게 고집인지 끝까지 눈물을 참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거실에서 서로를 안고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제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장모님께서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9제를 보내고 나서야 저는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알아보는 것 대신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집과 가까운 곳에서 때마침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둘만의 저녁은 아내가 남겨준 레시피북을 넘겨보며 먹고 싶은 것을 결정해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가 식사 준비를 하면 아들은 옷 정리를 시작했죠. 하도 많이 사용해서 낡을 대로 낡은 종이를 이용해서 옷장 정리를 하고 나면 식사 준비가 끝난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저와 아들은 아내와의 시간을 추억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만 한 하루인데도 저와 아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답니다. 저는 아직도 안방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리던 그림, 아내가 즐겨 듣던 음반이 그대로 방에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는 머리맡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가디건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매일 그 방을 치우기는 하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처남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고 잔소리였지만 아마 그 방을 치우기까지는 제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보고 싶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아내가 그려둔 그림들을 넘겨보거든요. 그 속에는 사랑스럽게 웃는 아들의 모습도 보이고 날씨 좋은 날 공원에서 그렸던 그림도 있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것들이죠. 특히 마지막 바닥에 그려준 저의 모습은 볼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연애 시절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울었던 그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아내의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았던 제 모습이 그날 우는 얼굴이었나 보더라고요. 참 못생겼다 싶으면서도 첫 데이트에서 우는 저를 한참 동안 웃으면서 달래주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내의 웃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내와의 시간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괜찮아요. 부디 편안하게 제가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려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보고 싶은 아내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연희야.